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할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민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법이란,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 어떤 법이냐. 자, 시작을 해볼게요. 학자들은 민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자, 두 가지 각도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민법의 뜻, 개념은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이 있고, 형식적인 뜻이 있고,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 있어요. 먼저 형식적 의미의 민법부터 볼게요. 자, 법률은 국회가 제정을 하죠. 국회죠, 여기.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넘겨요. 그럼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 그러면 시행이 되죠. 이렇게 국회가 제정해서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1547건이 있답니다. 1547개의 법률이 있어요. 법률.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그래요. 그런데 법률들은 다 법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다 이름이 있듯이 법률들 이름이 있는데, 이게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입니다.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등기법 있어요. 이렇게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민법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민법을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민법이 뭐니? 라고 했더니, 민법은요, 민법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지.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을 민법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뜻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민법전.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본서를 안 받으셨는데, 기본서를 받으시면 부록처럼 해서 여기에 법령집을 받으시거든요. 딱 펼쳐보시면은 여기에 막 조문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몇 조 몇 조.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법률을 민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민법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법은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58년도 2월 20일에 만들어서 6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죠. 민법이 없어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뭘 가지고 재판했냐, 민법도 없는데. 사실 있었어요. 그 전에도 민법이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민법을 구민법이라고 해요. 옛날 민법이라고 그래요. 정체가 뭐냐? 정체는 우리의 슬픈 역사인데 일본 민법이에요. 일본 민법이 구민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식민지 조선 땅에도 자기 나라 민법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제가 45년도에 패망을 해가지고 물러가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우리 법을 못 만들었던 거지, 당분간은. 그래서 일제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도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었어요. 구민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58년도에 드디어 우리 민법을 만들어서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민법 이런 말 나오면, 아, 일본 민법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구민법, 이런 역사가 이렇다 보니까 일본 민법의 영향을, 현행민법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았을 정도가 아니고 갖다 뺏겼어요. 똑같아요. 그런 역사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용어 중에 저건 무슨 단어지?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는데도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오거든, 한 번씩. 일본 말들이지. 일제 잔재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민법은 구성이 총 5편으로 돼 있어요. 챕터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편 총칙, 총괄적인 규칙. 제2편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8가지 물권이 나와요. 제3편 채권 이러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관계, 채권 3편. 제4편 친족, 부부 사이 이야기,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 친척들 간의 권리관계 이런 거 친족. 그 다음에 제5편 상속은 사람이 딱 사망을 하면, 이 사람은요, 우리처럼 이런 숨 쉬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권리자도 의무자도 될 수 없어.
그럼 엄청나게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던 자가 딱 죽잖아요. 그럼 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 현상을 상속이라 그래요. 이렇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편으로. 조문은 1118개 조문이에요. 1조부터 1118조. 근데 지금은 1118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반백년 전에 만들어졌잖아. 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법도 많이 바뀌었죠. 중간에 폐지되고 삭제된 조문들도 다수 있고 새로 추가되어서 신설된 조문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개수가 몇 개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충 이 언저리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 1118개 조문을 우리가 다 배운다고? 다 배우는 거 아니고 전 범위가 이게 전체가 시험 범위인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법이죠. 우리나라에 1547개의 법률이 있다고 하는데 저 중에서 단행법으로 가장 많은 방대한 양을 자랑하고 있는 법이에요. 만법의 기본법이죠. 그래서 법대로 들어가서 법 공부를 하면 민법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법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도 민법이 근본이고 기본이 되는 법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민법이 뭐냐 그랬는데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네. 민법을 이해하는데. 자, 실제 민법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 이렇게 돼 있네요. 민법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민법은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인, 사적인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그냥 사적인 인간들, 공인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 이게 민법의 실제 뜻이에요. 요 문장을 압축해서 네 글자로 딱 줄이면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 사법인 거야. 일반 사법이라는 이 네 글자, 이 단어 속에는 개념의 징표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민법은 하얀색은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자, 바꿀게요. 저는 잘 보여서 막 무의식 중에 쓰는데 저로 치워놔야 되겠다. 하얀색 못 쓰도록.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찍으면 잘 안 보인다고. 동영상으로 찍으면. 자, 일반 사법이다. 이거는 세 가지 개념을 뽑아볼게요. 첫 번째, 민법은 법이에요. 두 번째, 민법은 법 중에서도 사법이에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에요. 민법은 법 중에서도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에요. 그 세 가지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법이다. 프린트물 잠깐 한번 보시죠. 내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뭐다? 민법은 법이다. 법 중에서도 어떤 법? 사법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법?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자,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민법이 뭔지가 이제 감이 올라온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걸 개념을 딱 잡을 때 사법이 뭔지를 딱 이해를 할 때 사법만, 저 개념만 단독으로 놓고 이해하기보다는 반대말이 있으면, 사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를 놓고 비교로 하면 이 특징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예컨대 남자를 연구하고 싶어. 남자만 놓고 연구를 하면 벌써 특징이 부각되지 않아. 근데 옆에다가 여자를 놓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딱 공부해 나가면 남자만의 특징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대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사법의 반대 개념이 있지. 사법의 반대? 그림이 살짝 나오네. 법에는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어요. 근데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에 속하고요. 또 법에는 법의 분류상 일반법도 있고 특별법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특별한 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런 식이라면 다시 올라갈게요. 제일 첫 번째 개념 법. 민법이 법이라면 법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법에 반대되는 개념 있죠. 제가 저기 적어놨네. 법의 반대는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놈들이 법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도덕이니 관습이니 종교니 하는 것. 요것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덕, 관습, 종교, 법 이것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 뭔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규범이라는 거예요. 규범. 규칙이란 소리예요. 자, 우리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지 않나요? 전 우주에 나 혼자 있으면, 존재가 나밖에 없으면 무슨 규칙과 규범이 필요합니까? 질서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살잖아.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살아가다 보니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싸우기만 할 거 아니겠어요? 싸우다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같이 망해요. 공도 동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면은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와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규범이라고 해요. 규범 당연히 있는데 그 규범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 거죠. 이거 다 규범들이야.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들. 도덕 규범, 관습 규범, 종교 규범, 법 규범. 다 지켜야 될 것들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법이라고 하는 규범은 이 왼쪽에 있는 규범들하고 뭔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두 글자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규범은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 규범 속에. 이쪽은 강제성이 없어요. 이쪽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청년이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자는 척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고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이 딱 타시니까 바로 자는 척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여기는 노약자 자리는 아닙니다. 앉아 있어도 뭐 문제는 없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배웠죠. 어린 시절부터 바른 생활, 도덕윤리 시간에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규칙 아닌가요? 규칙이잖아. 하지만 저건 법은 아니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도덕윤리일 뿐이죠. 어쨌든 규범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지금 결혼식을 하죠. 이 한 쌍이. 친구가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뭐 봉투를 하나 준 것 같아요. 봉투를 열어보고 약간 당황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왜냐하면 관습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지. 자, 우리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면 봉투에다가 뭘 넣어서 주죠? 일반적으로? 돈을 좀 넣어주잖아. 축의금,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정신.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안 되고 편지가 하나 뭐 나와가지고 보니까 잘 살아라, 헤어지지 말고 축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돈은 없고. 예전에 얘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얘 결혼식에 이쪽이 친구가 참석해서 축의금을 냈거든요. 근데 안 냈어. 축의금을 안 주네 얘는. 자,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축의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은 아니지만 축의금을 내야 된다는 법은 없죠. 너무 많이 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있어도. 그렇죠? 예. 그거는 뭐냐면 관습, 관행이라고. 관행도 하나의 규범이긴 하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신도는 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엄청 좋아해요. 열성 신도예요. 빠짐없이 막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근데 엄청 좋아하는데 막 좀 좋아하자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헌금을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을 안 해. 자기 신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그 세계 속에는 교회를 다니면 11조라든지 헌금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속에 하나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 속에 규칙이죠. 하지만 그건 법은 아니지. 자, 이 마지막 이 스님은 뭐니 캔 맥주에다가 치맥입니다. 지금 여기 손흥민, 예, EPL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이 스님의 낙이 뭐냐면 주말에 치맥을 하면서 축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스님은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가 스님은 불교, 우리가 뭐 정확한 교리인지 모르겠지만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다 규범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걸 이렇게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젊은 청년을 강제로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축의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스님을 어떻게 못 먹게 할 수는 없지. 그냥 땡죽이라고 욕할 뿐이지. 그렇죠?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는데 여기는 얘기가 달라요.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서 얘 사람이 차로 얘를 치워가지고 얘가 다쳐가지고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데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예. 보시면 옆에 젊은 여자도 있죠?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부녀지간이 아닙니다. 부녀지간이 아니고 원조입니다. 원조교제입니다. 그래서 원조교제인가? 어쨌든 젊은 여친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여친하고 노닥거리고 하다가 전방 주시를 안 한 거지. 사람을 늦게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보세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그렇죠. 그것도 규범인데 그게 여러분들 치료비를 물어줘야 된다는 게 도덕윤리인가요? 그게 무슨 관습인가요? 그게 무슨 종교인가요?
그는 뭘까요?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죠. 법이에요. 자, 이 교통사고 이야기가 민법전에 나올 것이냐? 나옵니다. 민법의 민자는 백성민자죠. 백성민,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민법전 1118조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교통사고 나오는데, 근데 교통사고라는 단어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진 않고 어떤 게 나오느냐? 불법행위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불법행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문은 밑에 각주에다가 조금 처리를 해왔는데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렇게 나오죠.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왕조항이 있어요. 킹. 근데 왕이 3개나 있어. 그 1000개가 넘는 조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제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3번째가 이거예요. 750조예요. 불법행위. 자, 민법을 배웠는데 750조가 뭔지 모른다? 꽝이지. 잘못 배운 거지. 불법행위. 아주 일반 조항이고, 무슨 솔로몬의 지혜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법률 얘기하는 그런 프로들 보면 변호사들 입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조문이 750조입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 자, 이 조문인데, 자, 법조문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수학 공식 알고 있으면 문제를 공식에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거야. 그럼 법으로 치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통사고 사건. 공식,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 사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법적 결론이 나와요. 판사가 재판할 때 이렇게 해요. 법조문은 공식인데, 근데 이 법조문 공식이 어떤 형태를 딱 띠고 있어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P이면 Q이다. 조건 명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문장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여기까지가 원인이에요. 요건이에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가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말을 살짝 바꿔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 소리죠. 가하면,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원인과 결과. 근데 법학에서는 원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 필요한 조건,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뭐라고 하느냐? 효과라고 합니다. 자, 원인과 결과, 법률 용어로 바꾸면 뭐하고 뭐라고요? 요건과 효과.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재판하는 작용이 뭐냐면, 과정이 뭐냐면은 이 사건을 이 요건에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 요건을 보니까 핵심 내용이 한 3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이게 2번이에요. 세 번째는 손해가 생겼을 것.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것. 이거예요. 3번째 요건이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편하게 할게요. 그냥 고의가 뭐예요? 근데 일부러 알고, 그렇죠? 내가 차를 일부러 사람을 치워버리면 고의지. 과실은 뭐죠? 실수지, 실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여기 또는이에요, 여러분들. 또는은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추면 돼요. 그러면 사건에 넣어볼게. 아까 그 사람, 차로 사람 친 사람 있죠? 그 사람 고의적으로 친 거는 아니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1번 요건이 통과된 거예요. 갖추어진 거예요. 과실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볼게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무슨 행위? 위법행위. 자, 위법행위 한번 해볼게요. 반대말이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위법행위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 적법행위. 맞아요. 정확해요. 적법행위예요. 뜻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법이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법이 그 행위를 좋게 본 거야. 긍정적으로 봐서 해도 좋아 라고 허용한 행위, 무슨 행위? 적법 행위. 자, 반대로 법이 그 행위를 나쁘게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하지 마. 금지한 행위, 무슨 행위? 위법 행위라고. 법이 허용한 행위, 적법 행위. 법이 금지한 행위, 위법 행위. 자, 그러면 차로 사람을 치어버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허용할까요? 금지할까요? 금지하니까 무슨 행위죠, 그게? 위법 행위. 자, 두 번째 요건도 통과했어. 자, 세 번째. 그 위법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야 돼.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 사람 차에 치였으니까 일단 치료비 깨지지. 병원비, 수술하면 수술비, 입원비. 그 다음에 그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 못하잖아. 돈 못 벌어서 생기는 손해. 그런 손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됐네. 다 갖춰졌네. 1번, 2번, 3번 요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요건이 갖춰지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이렇게 부른다고, 네 글자로 뭐라고요? 불법 행위라고 하고, 그 손해를 가한 자를 뭐라고 그럴까? 세 글자로 가해자라고 해요. 750조의 가해자. 그럼 손해를 입은 이 타인을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자라고 하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요건이 갖춰졌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 거죠.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생기고, 피해자에게는,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생기고,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이 사건을 놓고 이거 다 갖춰줬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라 그러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지? 여기 있네. 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땡땡으로 배상한다. 뭐로 배상한다? 금전으로. 금전 뭔데? 금전이 돈 주는 거예요. 돈 줘라 이거예요.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까 그 교통사고 가해자가 여기 이만큼 찢어졌잖아, 피해자가. 그래서 바늘하고 실을 가져와서 어디가 찢어졌어? 내가 예쁘게 꼬매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야. 결국 민법 문제는 결국 전부 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로 돌아가냐? 돈. 금전배상 원칙이에요. 돈 주라는 거지. 그 손해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1,000만 원 줘라 이 소리예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이거는 도덕도 윤리도 관습도 종교도 아닙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강제할 수 있다는 거지. 법은 강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입은 손해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강제로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일단 달라고 해보는 거지.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무슨 1,000만 원이나 손해가 생겼다고 그러세요? 라고 안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야구방망이를 하나 준비해야지. 야구방망이, 그다음 사시미, 오토바이 체인, 그다음에 친한 친구 중에 칠성파 한 명 있거든 여기. 그랑 같이 가는 거지. 걔는 여기 용 문신도 있어요. 우통 벗으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가지고 이 집에 밤에 쳐들어가는 거지. 내놔라고, 1,000만 원 내놔라고. 그 무서워서 줄 수도 있지. 어디 꽁쳐든 비상금 1,000만 원을 내어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이렇게 받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제가 지금 한 방법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 구제라고 합니다. 자력. 무슨 말인지 짐작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가 무슨 자자 할 때? 스스로 자자죠. 력은요? 힘력자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한 거죠. 1,00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자력구제 금지. 자, 법치주의에서는, 법치국가 자력구제 금지됩니다. 아무리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받아오면 안 됩니다. 폭력입니다. 양아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 강제를 해야 되나? 여기 있네. 국가 구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1,000만 원을 땡겨오면 안 되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공권력, 적법한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받아야 돼요. 국가 구제 원칙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국가 구제는 2단계로 이루어져요. 그거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 소송과 집행이에요. 국가 구제 시스템 2단계, 소송과 집행.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심이 들고 쳐들어가면 안 되고 뭐를 제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라? 무슨 소송일까? 그대로 하시면 되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소송 제기받은 사람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을 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고, 피고 이렇게요. 소를 제기하지. 그래서 판사한테 가서 법정에 딱 서서 판사님, 제 사람이 모는 차에 여차저차해서 제가 치웠는데 제가 이만큼 1,000만 원 손해가 생겼는데 저 사람 안 주고 있습니다. 빨리 주라고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딱 들어보니까 아까 그 요건이 다 갖춰졌거든. 750조. 이 사람 말이 맞거든.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원고 승소 이퀄 피고가 뭐 한 거죠, 여러분들? 패소한 거야. 승패가 나눠진 거지. 됐어. 그러니까 판사가 돈 1,000만 원 주라고 판결 내렸어. 국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는 진짜로 줘야 되는데 그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2번째 단계로 갑니다. 소송했으니까, 승소했으니까 안 주면 뭐 한다? 집행하는 거야. 집행 신청하는 거야. 다시 법원에다가 집행을 신청해. 승소 판결 확정문 가지고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요. 안 준다고 저 사람. 판결도 받았는데. 그럼 이제 국가가 집행을 해요. 자, 집행하는 게 페이지 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쭉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4페이지 맞나? 4페이지에 이 내용 나오죠. 여러분 권리 이거요. 이거 여기 4페이지 맞죠? 예. 여기 보시면 권리가 뭔지, 뭐 권리는 뭐라고 나오고, 보시면 소송 나오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아까 그 사건을 상상해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래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는데도 안 줘? 그러면 집행을 신청하지. 집행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 이루어져요. 압류, 환가, 배당. 뭐냐? 압류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사람 있죠. 그 교통사고 가해자의 재산 중에 돈 될 만한 재산, 1,000만 원 팔았을 때 1,000만 원 넘어가는 재산을 압류를 하는 거지. 국가가 딱 묶어버려요. 못 팔도록. 그래놓고 환가시켜버리는 거죠. 환가 이게 뭘까요? 뜻이? 환은 바꾼다는 소리고 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환가, 다른 말로 현금화. 이 절차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그러니까 목격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로 물건 낙찰받아 보셨나? 혹시? 경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자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강제로 팔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매가 뭐죠 이게? 경쟁 매매 이 소리예요. 국가가 물건 하나 가지고 이거 살 사람하고 이렇게 경매로 물건을 낸 거야. 그러면 거기에 사고 싶은 사람이 눈치 작전을 하지 않나요? 경매 참가해가지고 가격을 써내잖아요. 써서 대봉투에다 써가지고 비밀로 붙여서. 그럼 제일 많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켜 주잖아. 얘한테 팔게라고 국가가 결정 내린다고. 그걸 파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매각대금 완납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딱 하는 순간 경락인 경매 낙찰받은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써냈거든. 1억 2,700으로 써냈어. 최고가로 낙찰받았어. 그래서 1억 2,700만 원을 딱 납부한 거지.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요. 경락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건물이 돈으로 바뀐 거죠?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환가, 현금화된 거야. 그러면 이제 배당 절차를 실시하는 거지. 배당 절차. 그러면 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되어서 할 지경이면 빚쟁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채권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자기 돈을 자기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그 1,000만 원 받을 사람도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법원이 1,000만 원 주라 그랬잖아. 확정판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1,000만 원 배당 받는 거지. 요러면 결국 강제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결국은요. 받은 거지. 자, 스스로 강제한 거예요. 국가의 힘을 빌은 거야. 국가의 힘을 빌어서 권리가 실현된 거야. 이게 국가구제예요. 소송과 집행. 집행은 3단계. 묶어서 압류해서 못 팔도록 해놓고 현금화 시켜서 배당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게 법규범이라는 거예요. 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건 그게 안 되지 않을까요? 이쪽도 그게 될까? 축의금을 안 줬잖아요. 축의금을 안 줬다고 소송을 걸어서 너 왜 안 주냐? 난 너한테 그때 냈잖아. 축의금 많이 줬는데 축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이거 승소 판결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강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헌금도 신도님 우리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 왜 한 번도 헌금을 안 하시나? 그동안 밀린 헌금 다 내세요. 라고 소송을 걸어서 그 신도의 집을 경매 처분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없거든. 이쪽은 강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결국 민법은 법인데 여러 가지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들 중에 하나인데 도덕, 관습, 종교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내용이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이다. 그래서 민법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대로 안 지키면 국가의 힘을 빌어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민법의 특징.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민법은 법 중에서도 사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공법하고 사법으로 분류를 해요. 1,547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률 중에 어떤 법은 공법에 속하고 어떤 법은 사법에 속하고 막 그래요. 100% 공법이고 100% 사법이고 그렇진 않은데 대충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공법, 사법. 자, 법을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는 것은 오래된 역사입니다. 저기 옛날 로마 시절부터 그렇게 나눴대요. 왜냐하면 법이 탄생한 역사 자체가 다르거든. 지배하는 원리도 달라요.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뭐냐. 주체설. 주체. 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서로 싸우니까 개입하는 거죠. 법이 개입하는 거잖아. 갑하고 을하고. 그때 갑과 을이 누구냐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게 공법인지 사법인지. 자, 싸우는 두 인간이 갑과 을이 사인인 거야. 사인. 사적 인간. 홍길동하고 임꺽정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적인 인간들이 싸우는데 거기에 개입하는 법, 그것을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무슨 법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적 인간이 아니고 공권력의 주체, 여기 있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경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 이런 권력의 주체하고의 관계도 있어 없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있죠. 걔들이 공권력 행사했는데 나는 부당하다고 느끼거든. 그럼 한판 붙어야지 걔들하고도.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공법인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갑이 이 토지, 땅 주인이야.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 토지를 사고 파는 계약. 갑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근데 요 계약을 했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라 그래요. 요 둘이 뭔가 문제 때문에 싸움이 생길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얘가 중도금 잔금날 제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얘가 등기소로 넘겨주기로 한 날 등기소를 제대로 안 준다든지 아니면 매수인을 배신하고 딴 데 팔아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둘이서 한번 붙어야지. 붙었을 때 어떤 법이 있어서 야,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 저렇게 처리한다 라고 막 법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법들은 무슨 법일까요?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 그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바로 민법이라는 거예요. 민법은 563조부터 595조까지 요 조문이 매매에 관한 조문이에요. 33개 정도 되나? 의 조문을 할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둘러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기 민법이 뭐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은 사법인 거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정되는 사법인 거야. 그런데 이게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얘들하고도 부딪힌다니까요. 관계를 맺는다니까 우리는. 내가 이 토지를 살 때 2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3억에 팔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득이 1억이 생기잖아. 양도 과정에서. 그러면 국가가 부를걸요? 돈 좀 버셨네. 축하드리는데 돈 좀 내보시지. 하고 약간 삥을 뜯지 않습니까? 삥 뜯는 거지. 일종의. 뭐예요?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도덕윤리가 아니고 법 아닙니까? 안 내면 강제로 받아갈 수도 있어 없어 국가도. 이 법률 관계가 법이거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내는 국세거든요. 소득세는. 이건 어디 나와 있느냐? 이건 민법에 안 나와요. 민법에는 세금 얘기는 세자도 안 나와. 이건 어디 나오냐면 소득세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법은 법의 분류상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공법인 거지. 국가 공권력의 주체하고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공권력의 주체 상호간. 지들끼리도 싸우거든 또.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공권력의 주체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공권력의 주체는 없고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대한민국과 이 양도한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죠? 공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 과목 중에 공법이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이 있죠. 근데 그 공법은 법의 이름이 아닌 거야. 법의 이름이 아니고 법의 분류인 거예요. 공법이라는 종류인 거지.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사람들이 있으면 남자하고 여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종류 아닌가요? 남자, 여자. 법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로 따지자면 세법도 어디에 속한다는 거죠? 공법에 속하는 겁니다. 공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토지를 사고 파는데 이 토지가 지가가 땅값이 최근에 급격히 오르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중개사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배우실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으로 지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 내의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관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계약 무효 처리합니다. 소유권 못 넘어오게 해버립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권력의 주체 아닌가요? 얘 둘하고 권력 주체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어느 법이다? 사법인 것 같아요? 공법인 것 같아요? 공법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걔만 공법이 아니에요. 공법은 세법도 공법이고 이런 법도 공법인 거예요. 공법은 분야라니까 중류고 어떤 분류일 뿐인 거지. 그 다음에 땅 샀죠. 땅을 샀더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또 경기도가 살짝 보자네. 땅 주인 됐어요. 축하는 드리는데 세금 좀 내보시지라고 이번에 경기도에다가 세금을 내지. 취득세. 이거는 이제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잖아요. 경기도. 이건 어디 나와 있느냐? 소득세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나온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금 경기도에 하고 관계니까 이것도 무슨 법? 공법. 분류상 공법. 자, 그다음에 땅을 왜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 샀거든요. 건물을 또 지으려고 그러니까 또 타치를 하네. 간섭을 하네. 막 지으면 안 돼요. 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 받고 지으래. 허가 안 받고 지으면 밀어버리겠대. 뭔 제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권력 주체하고 허가를 받는 거 이건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공법인 거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뭔가 여러분들 수직적인 느낌을 주는 법이 어떤 법이야? 공법이야, 사법이야? 수직적인 거. 공법이죠. 명령, 복종 이런 수직적 관계.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사법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공법이고 밑에 있는 건 사법이고. 됐어요? 대충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자,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이 이유는, 자, 법을 지배하는 원리가 달라요. 자, 이 공법은요,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국가 권력의 주체가, 공권주 주체가 나는 이렇게 사정 봐주고 쟤는 안 봐주고 그러면 우리는 용납 안 하지. 그러니까 요 공법 분야는 법치주의가 적용돼요. 법치주의. 법대로 가는 거야,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통일적으로. 하지만 우리 사법관계는요,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사적인 자치예요,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약을 어떻게 하든 기본적으로 냅둬야 되는 거야, 자유롭게. 우리끼리 한 계약이 너무 심하게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약만 아니라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스로 다스리는 원리가 있고, 여기는 아니에요. 공법은 법대로 가는 거야. 또 분쟁이 생기면 밑에는 분쟁 해결 절차가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피고가 되어서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린다든지 한 판 붙어야 돼. 그러면 이쪽에 소송을 할 때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해요. 관할하는 법원 자체가 달라요. 행정법원에 해야 돼. 소송을 지배하는 원리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을 가르치니까 사법 쪽이잖아요. 그 수업만 들어봐도 딱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첫 수업에서 제가 민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경기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애들이 제 입에 살짝 언급이 되지, 다음 주부터만 하더라도 얘들은 제 입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갑, 을, 병, 정 이런 애들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갑을병정 이렇게. 반면에 공법 수업을 들어보세요. 공법 교수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끊임없이 1년 내내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들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법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분야가 달라서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세금 관계 이런 거 물어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건축 허가 어떻게 절차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저 솔직히. 그리고 그런 세금 문제는 세법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이런 거는 공법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공법 선생님한테 세법 선생님한테 민법 문제를 너무 깊숙이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질문하실 때도 잘 상대방 잘 보고 적재적소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민법 법조문들은 행정소송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하고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 법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로 뭐냐면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법에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적용 범위에 따라 나눈 거예요.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지라고 하는 거 나눈 거예요. 자, 일반법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가리지 않죠, 대상을. 일반법, 특별법으로 나뉘는데 일반법은 어떤 사람들이 싸우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지? 어떤 문제 가지고 싸우지? 가리지 않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법이죠. 반면에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 특정한 사항 또는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스페셜한 법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런 거 우리가 정식 법명은 아니지만 들어보셨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만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법 이런 거잖아요. 자, 민법은 근데 일반법이에요. 자, 상법이란 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이야. 딱 이름만 봐도. 상법은 상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야. 일반 개인사하고 개인 사이에 적용되지 않고 상인들의 상행위에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주택임대차보법은 임대차를 해준 물건, 빌려준 물건이 무엇일 때만 적용될까요? 주택일 때만. 아파트, 빌라, 단독 이런 주택일 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점포에도 적용되지 않죠. 창고에도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주택. 그러니까 이런 법은 어떤 법에 속한다는 거예요?
특별법이에요. 자, 우리가 왜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을 하느냐? 왜 구별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충돌을 해요. 일반법에는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특별법에는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저렇게 처리하는 거야 라고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느냐? 판사들은 재판할 때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 특별법이니까 적용을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들어는 보셨을 거야. 뭐 같아요, 임대차 계약은? 그렇죠.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이게 대자가 빌려준다는 소리고 차자는 빌려 쓴다는 거잖아.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그 임자는 뭐냐면은 차임을 얘기해요. 또는 임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줘요, 돈 받고 빌려줘요. 돈 받고 빌려주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야. 근데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우리 자유지 않나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은 임대차라고 안 하고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이름이 달라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건 임대차예요. 근데 임대차는 빌려준 민법의 임대차 조문이 618조부터 654조의 조문들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30개 넘는 조문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지만, 적어서 뭐 하게 외우시려고? 618조부터 654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완전히 쓸데없는 필기입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기하는 거는 뭔지도 모르고 필기하는 거 갖다 뺏기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기는 안 하시는 게 상책. 필기하고 싶으면 한 6월달 정도에 하세요. 그때쯤 되면 저거는 적어야 될 거다, 저거는 안 적어도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금은 중요해서 적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뺏기는 거거든. 필기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예. 필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사실 1년 내내. 그 노래 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민법은 일반법이어서 임대차의 목적물, 빌려준 물건이 무엇인지를 가리지 않아. 자, 이게 전부 다 적용돼요, 민법은.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 토지. 토지 임대차. 이거 뭐 같아요? 공장 임대차, 주택 임대차, 이거는 카페예요. 점포 임대차, 자동차 임대차, 책 임대차. 책도 임대차가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여러분들 집 빌려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비디오 대여점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2박 3일. 임대차예요. 임대차고, 책 빌려주는 것도 임대차입니다.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예요. 자동차 렌트하는 것도 임대차고. 그러니까 민법은 임대를 해준 물건이 무엇인지를 가리지 않아요. 일반법이어서.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민법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네. 법 이름이 이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딱 봐도 이름이 특별법이네. 임대차를 한 물건이 무엇일 때만 적용되겠다는 거죠? 상가 건물일 때, 상가일 때, 점포일 때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점포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니까 이거는 공장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죠. 창고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아. 주택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어떨 때만?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생기면 법이 중복 적용되는 거지. 상가 건물 임대차 법도 적용되고 민법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동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똑같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사안이 터졌는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750조, 394조, 640조 아무 소리 없이 조문 적어 놓으면 전부 다 민법이에요. 우리 지금 민법 공부하는 거니까. 민법에 640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이에요. 조문 제목 똑같아. 제목이 뭐죠? 차임, 연체와 해지. 여기도 뭐야?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를 하고 안 내면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를 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조항이에요. 민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자, 건물인데 특정 건물로 지칭하지 않고 그냥 건물 이랬지.
그럼 건물에는 주택도 건물이다 아니다. 주택도 건물이고 점포도 건물이고 공장도 온갖 게 다 건물이에요. 창고도 건물이고 뭔지 안 따져. 어쨌든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예요. 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다네. 2기? 2기가 뭐냐면은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면 2기의 차임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200만 원.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을 딱 채우잖아요. 그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어요. 연속된 2기일 필요도 없습니다. 저번 달은 돈이 없다고 70만 원만 주네. 100만 원 중에. 그리고 저번 달은 50만 원 줬고. 그런 식으로 쌓여가지고 200만 원이 채워지는 순간 임대인은 얘를 내보내볼 수 있다는 거지. 계약을 해지해서. 2개의 차임에. 그런데 여기는 별소리 없으면 여기는 상가도 포함될 것 같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당연히 여기는 상가건물 임차인 얘기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니까 차임 연체액이 2기가 아니라 뭐야? 3개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민법과 자,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얘기합니다. 상임법 이렇게 얘기할게요. 상임법. 민법하고 상임법은 서로 같은 내용이 아니라 서로 상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가 일어났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차임을 안 줘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생기면 판사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민법을 아니면 상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차임 연체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640조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돼버리는 거지. 이 건물에서 뭐는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는 상가는 빠지고 상가는 다 이쪽 조문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300만 원 연체돼야 돼. 상가 건물은 300만 원. 그래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특별법이 규율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비로소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다른 법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법은 나대질 않습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 법부터 먼저 적용하라고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근데 특별법은 어떤 문제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조문 숫자도 적고 특별법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안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문제 만들어 볼까요? 문장을. 민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아니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보충적으로. 다른 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법이 해결 못하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 일반적인 법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법도 있죠. 이것도 특별법이잖아. 이번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아파트, 빌라, 단독 이런 거 빌렸을 때 그거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딱 들여다보면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의 기본 2기를 이렇게 상임법처럼 3기나 또는 4기로 조금 여유 있게 늘려준 조항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없다고 그런 소리가 차임 연체돼서 입 닫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주택도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어디 갔나? 건물이지. 건물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도 이 조문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민법 조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주택을 임차를 했을 때 2년 정도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2년도 성실하게 자기 채무를 이행을 다 한 사람이 2년 보장받는 거지. 차임을 2번 연체하면 민법에 따라서 임대인에 의해서 계약 해지당하고 쫓겨나갑니다. 임차인들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민법이 어떤 법인지 살짝 감을 익혔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민법은 일단 법이다. 법이에요. 그렇죠. 그 뻔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했네. 민법은 법이다. 법이어서 도덕, 관습, 종교하고는 달리 강제할 수 있다 없다? 강제할 수 있다. 스스로 강제 아니면 국가를 통한 강제. 국가를 통한 강제가 가능하다. 소송과 집행을 통해서 민법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다음 민법은 법의 분류상 공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다. 법에서 법이고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하고의 관계, 공권력의 주체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만. 근데 여기 개인에는 또 우리 같은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도 개인이에요. 걔들이 무슨 공권력은 아니니까
삼성하고 LG가 싸울 때도 민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물론 그보다 앞서서 뭐 상법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법은 그런 법이고, 세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어서 특별법이 다른 법조항을 두고 있으면 민법은 적용되지 않고 뒤로 빠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민법의 실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 민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이게 공인중개사 민법은 민법 전체를 시험 범위로 잡아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정 범위만. 그래서 민법이 아까 전에 5편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1편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편하고 5편은 친족 문제, 상속 문제는 중개사가 다룰 부분이 아니잖아. 업무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뭐 중매쟁이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쪽 부분은 빼버렸어요. 이렇게 빠져요. 시험 범위에 전혀 아니고, 여기는 재산에 관계된 법들, 물권법, 채권법이 재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에 대한 총괄 규칙인 총칙, 이렇게만 시험 범위에 잡혀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는 아니야, 부분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 과목으로서의 정식 명칭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 민법이 아니고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험 과목도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네. 과목 명칭도. 왜? 무슨 단어를 배웠지, 여러분들? 특별법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특별법의 반대말이 뭐죠? 일반법. 민법은 무슨 법이죠? 일반법이죠. 그러니까 민법, 일반법에서 문제를 내고 민법하고 관련이 있는 특별법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느냐? 민법에서 85% 내겠다고 돼 있어. 특별법에서 15%를 내겠다. 40문제에 15%면 6문제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 민법 일반법에서 34문제를 출제를 하고, 민법하고 관계된 특별법에서 6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 특별법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을 거거든요. 엄청 많겠지. 근데 살짝 내려볼게요. 민법 총칙 파트에서 10문제 돼요. 10문제 되고, 저거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 물권법에서 14문제를 출제를 해요. 산들이 막 그려져 있죠. 제가 법 공부하는 것을 산을 등산을 하는 일에 비유를 하는데, 산이 민법 총칙의 산 보세요. 구름이 걸려 있어요.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은, 물권의 산은 화산이 터졌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용암 터져 있고 위험해요. 14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법, 이거 만만하지. 동네 뒷산이네. 제일 쉬운 거예요. 계약법. 여기서 한 1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세요. 특별법 나오잖아. 산봉우리 5개예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이에요. 법 이름도 엄청 길어. 이런 5가지 법에서 6문제를 내는 거예요. 좀 아시겠나? 5가지 법에서 6문제를 내니까 어느 한 법은 2문제가 나오겠지. 거의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내고, 나머지는 법 하나당 문제 하나씩 나와. 이렇게 골치 아프죠. 그 문제 하나 맞추려고 법을 통째로 배워야 돼. 법을. 심각하죠.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루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이 과목이에요. 민법과 특별법,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배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파트는 요거예요. 요거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요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